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여러분, 2학기 세계사 첫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양사, 그 서양사 안에서도 고대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그동안 배운 내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사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 세계사를 우리가 1학기 때 어떤 내용 배웠죠? 네, 맨 먼저 4대 문명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4대 문명을 공부했고, 이 4대 문명에는 안 들어가지만 선지용, 킬러용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했죠. 크레타, 미케네로 대표되는 에게 문명, 다른 말로는 지중해 문명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 서아시아 지방의 다양한 그런 문화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등등등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이 4대 문명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이제 그렇죠. 중국사를 이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쭉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일본사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인도사, 그 다음 서아시아사. 이 서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슬람의 역사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4대 문명과 중국, 일본, 인도, 서아시아를 1학기 때 공부했고요. 이제 2학기 때는 마지막 남은 서양사, 이 서양사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서양사 역시도 우리가 이 시기별로 나누어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 서양사 첫 번째 파트로서 서양 고대사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서양 고대사인데 맨 먼저 나와 있는 게 지도예요. 그죠? 우리는 세계 지리가 아니라 세계사 시간인데 왜 지도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서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 지역적인 범위가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이 세계사에서 말하는 서양은 유럽과 미국, 아메리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요? 네, 유럽과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을 보시면 돼요. 네, 알다시피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거는 식량로 개척 이후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인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역사에 들어오는 이 세계사에 들어오는 거는 근대사 정도 이후부터고요. 그 전까지는 미국을 제외하면은 서양사는 결국 네, 이 유럽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알다시피 유럽이라고 하는 게 대륙을 지칭하는 거지 단일한 국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많은 지역 이름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지리 개념은 익혀 놓으셔야 이 수업을 듣고 공부하실 때 편해요. 지금도 제가 말할 건 뭐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랑 서양의,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 그리고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국가와 지역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유럽의 지도가 나와 있죠. 자, 맨 먼저, 이 유럽에서 이 11시 방향에 있는 섬나라, 어떤 나라죠? 네, 영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영국이라고 하나의 나라로 말하긴 하지만, 이 영국은 4개의 지역이 하나로 뭉친 나라를 뜻해요. 본토에 잉글랜드가 있고요. 잉글랜드. 그 다음에 이 잉글랜드에서 왼쪽 부분, 여기를 우리가 이제 웨일즈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북쪽을 스코틀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 본토인 잉글랜드 옆에 있는 이 섬을 바로 우리가 아일랜드라고 해요. 근데 이 아일랜드는 여기 위에 떠나 분리가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북아일랜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가 얽혀 있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의 그 크로멜이라는 사람에게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 이제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 아일랜드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근데 문제가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국가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 청교도에 기반한 성공회 국가예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원래 본토 아일랜드인과 잉글랜드에서 건너온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돼서 본토인들이 아일랜드,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북아일랜드 지방에 거주를 하는 걸로 여러분이 대충 아시면 됩니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영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듯이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4개의 섬이, 4개의 지역, 섬은 아니죠. 4개의 지역이 뭉친 나라다 정도만 간단히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국 하면은, 이 영국과 라이벌 나라, 이 나라를 빼놓을 수 없죠. 100년 전쟁으로 함께 싸웠던,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우리가 유럽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이 프랑스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유럽의 중심이기도 하고 굉장히 드넓은 평야를 갖고 있죠. 자, 이 프랑스 위에 있는 나라가 바로 네,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벨기에. 그리고 벨기에 위에 있는 나라가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네, 독일이에요. 자, 근데 오늘날의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요렇게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 여기는 이렇게 좀 둘로 쪼개져 있죠.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옛날 지도를 갖고 온 건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그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게 되고 이제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이 자유주의 진영에 의해서 서독일이 세워지게 되고 소련, 이 공산주의인 소련에 의해서 동독일이 세워지게 돼요. 이렇게 서독일과 동독일로 분단되어 있다가 이제 통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독일 옆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랑 되게 좀 비슷해요. 유럽에서 유럽의 한국, 유럽의 조선이라 보시면 되는데 되게 독립국 같은 나라였어요. 되게 많이 물론 굉장히 강성했던 시절도 있지만 굉장히 주변 나라들에게 핍박받던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17세기 절대왕정을 공부하게 되면은 폴란드는 일단 한번 나라가 망해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와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그리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에 의해서 폴란드는 세 개로 분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체코고요. 체코. 그 다음에 이 독일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고향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1학기 때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네, 오스만 제국. 이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슐레이만 대제. 이 슐레이만 대제가 헝가리를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포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그때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장화처럼 생긴 나라가 네, 오늘 공부할 서양 고대사 2대 축인 로마 문화가 탄생한 이탈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 4개의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바로 있죠. 네, 알프스 산맥 영세 중립국 스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시 방향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있는 나라가 바로 에스파니아입니다. 에스파니아. 여러분에게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익숙할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 중에 하나인 프리메라 리그.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 그 프리메라 리그가 여기 스페인이죠. 그리고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베리코, 돼지고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베리코. 자, 그리고 이 에스파니아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축구 천재 호날두의 고향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호날두를 에스파니아 사람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닙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에스파니아랑 포르투갈 하면은 또 1학기 때 배운 내용과 떠올려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뭡니까? 네, 그렇죠. 서아시아 이슬람사. 자, 우리 무함마드가 죄송합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한 이후에 다음 무슨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가 들어오게 되죠.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세계의 종교 정치적인 지도자를 칼리프라 그러고 그 칼리프를 선출했던 정통 칼리프 시대. 근데 이 정통 칼리프 시대는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당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에게 암살당하면서 이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칼리프 자리를 그렇죠. 이 우마이야 가문에 세습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온 게 우마이야 왕조였습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가 영토를 어디로 넓히죠? 그쵸. 서쪽으로는 여기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을 포함한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죠? 네. 프랑스. 그 당시 이제 프랑코 왕국이었죠. 오늘날의 프랑스인 프랑크 왕국까지 넘어오려고 하다가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카를로스 마르테에 의해 패배하면서 더 이상 진군은 못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를 또 누가 지배했죠? 우마이야 왕조 이후에. 그쵸. 우마이야 왕조가 아바스 왕조에게 무너진 이후에
아바스 왕제에게 쫓겨난 우마이야 왕조의 후예들이 이곳으로 도망쳐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만들죠. 이렇게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은 유럽은 유럽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재정복 운동, 레콘키스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이 재정복 운동 결과 15세기 정도에 나라를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고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뒤늦게 통일하고 보니 이미 주변에는 다른 강대한 세력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했죠? 바다로 눈을 돌렸죠. 그래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이 신항로 개척의 시대,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신항로 개척, 이 신항로 개척을 이끈 게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을 보고 도박을 해본 거죠.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언젠가 가면 저쪽에 새로운 대륙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떠났는데, 그 덕분에 아메리카와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게 돼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특히 에스파냐에는 펠리페 2세가 중심이 되어 절대왕정이 시작이 되게 돼요. 여러분, 시작된 건 아니고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죠. 이것도 여러분 배웠어요. 우리 오스만 티르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슐레이만 대제, 헝가리 정복, 오스트리아 수도 빈포이. 그때 이제 프레베자 해전에서 이 로마 교황이 중심이 된 이 신성동맹 유럽연합군을 박살냈죠. 하지만 슐레이만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오스만 티르크는 서서히 쇠락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무슨 해전? 레판토 해전. 이 레판토 해전에서는 이제 로마 교황과 에스파냐가 중심이 된 신성동맹에게 이번에는 패배하고 이 지중해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티르크를 박살낸 에스파냐가 나라가 에스파냐 펠리페 2세예요. 이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신항로 개척 이후에 들어온 그 어마어마한 그 신대륙에서 넘어오는 어마어마한 그 자원, 돈의 힘으로 해군을 양성해서 오스만 티르크를 이긴 거야. 이게 이제 무적함대였죠. 물론 이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박살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서양 고대사를 공부할 거니까 서양 고대사 하면은 로마와 함께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리스입니다. 아이고 파란색으로 적었네요. 그리스. 그리고 이 그리스 맞은편이 오늘날의 터키, 오스만 티르크죠. 오스만 제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이 해체되게 되고 투르크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서 터키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쪽에 가보면은 거대한 나라 러시아가 있고요. 이 러시아 아래쪽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랑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나라들 정도.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요. 북유럽을 빼먹을 뻔했네요. 여기 독일 위에 있는 이 나라가 바로 핀란드 아닙니다. 덴마크예요. 덴마크. 그 다음에 덴마크 위쪽으로는 발트 3국 노스핀이라고 불리죠.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사일리톨로 유명한 핀란드. 이렇게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나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아시면 되는 나라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나라 중심으로 봤다면 우리가 지역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선생님이 이제 뭐 서유럽이니 북유럽이니 동유럽이니 남유럽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서유럽이고 남유럽이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여기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덴마크 그리고 그 위에 노스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라고 이야기했죠. 이 덴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윗부분을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해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뭐라 부르냐? 발트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트해. 그래서 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발트 3국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트는 여러분들이 서양 근대사 공부할 때 절대왕정식에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러시아의 절대왕정을 이끈 대표적인 사람이 표토르 대제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배웠어요. 그쵸? 우리가 동양 중국사 공부할 때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강옹건 중에 우리 강희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청나라의 강희제와 러시아의 그 표토르 대제가 국경선을 협의했던 게 바로 무슨 조약? 그렇죠. 네르친스크 조약이에요. 네르친스크 조약.
아무튼 그 청나라의 강해제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던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가 이 발트해의 지배권을 두고 스웨덴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북방 전쟁이에요. 거기서 스웨덴을 꺾고 발트해의 지배권을 확립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뭐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있죠. 그리고 옆에 폴란드가 있는데 보통 이 독일과 폴란드를 좀 구분을 해서 이 동서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 폴란드의 서쪽, 그러니까 독일부터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을 보통 포함을 해서 우리가 서유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폴란드부터 이쪽 동쪽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동유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이거 법적으로 딱 여기부터 동유럽이다, 여기부터 서유럽이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역사에선 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독일을 현대 기준으로 서유럽에 넣었는데 역사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독일, 애초에 이 독일이라고 하는 통일된 국가가 등장하게 된 건 19세기부터고요. 그 이전에는 뭐 신성 로마 제국이니 뭐 프로이센이니 같은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떨 때는 서유럽에 들어가다가 어떨 땐 동유럽에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절대왕정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독일 통일을 이룩하게 되는 대표적인 도시 국가인 프로이센, 이 프로이센 같은 경우로 등장할 때는 절대왕정 프로이센, 독일의 모태가 되는 이 프로이센은 또 동유럽에 포함이 돼요. 절대왕정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이 영국 위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위에 있는 나라를 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국과 프랑스 이쪽 건너편 바다를 대서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에스파니아랑 포르투갈,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이건 좀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이슬람파 공부할 때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자, 그 다음에 여기 터키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죠? 여기가 바로 그 오스만 제국의 출발점이었죠. 소아시아라 부르고 다른 말로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여기서 시작한 오스만 제국이 힘을 길러서 바다 건너 여기 그쵸, 발칸 반도를 먹어치웁니다. 발칸 반도. 자, 그리고 여러분 발칸 반도 아래 여기 그리스 지역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해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다음에 여기 또 톡 튀어나온 이쪽 지역을 뭐라 그러냐, 여기를 크림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배웠어요. 네, 오스만 티력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의 지배권을 노리고 남하에서 오스만 제국이랑 맞짱을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크림 전쟁이었죠. 여기서 오스만 티르크가 이겨요. 어떻게 이겼지? 본인들이 잘해서? 아닙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 영국, 프랑스, 이 사르디아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만 티르크가 승리하게 되죠. 이때가 한창 탄지마트 개혁을 할 때였는데 어쨌건 다른 나라의 도움 덕분이긴 하지만 이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겼고 여기에 이제 박차를 가해서 미드하트 파샤가 헌법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복수를 하러 온 러시아에서 패배하면서 개혁을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전지정치가 부활하게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반발로 청년 튀르크당이 집권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 공부했을 거예요. 자,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노리고 내려온 이유는 바로 여기 크림반도 아래를 뭐라 그래요? 바다를 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흑해. 이 흑해의 지배권을 노리고 온 거였죠. 자, 아무튼 여기 이탈리아 기준으로 해서 이 남쪽을 우리가 남유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남유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대략적인 구분이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들, 이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앞으로 공부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인 서양 고대사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양 고대사에 대한 개관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한번 쭉 볼 건데 우리가 서양 고대사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직접적으로 문명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이 문명이 전파되었습니다. 어디서 전파되었냐? 우리가 4대 문명 공부할 때 배웠던 서아시아 지방의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지역, 그래서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정기적 범람으로 인해서 이런 이민족의 침략이 되게 적었고 통일왕국이 오래 지속됐던 내세적 세계관, 막 피라미드, 사자이서, 미라, 오시리스 신화 기억할 거예요. 그런 이집트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두 강 사이에서 발생한 이 개방적인 지역, 비정기적인 범람, 이민족의 침략이 많았고 왕조 가치가 빈번했던 현세적 세계관, 길가메시 서사시 기억하실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아무튼 이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 뭐라 부르냐면 오리엔트 문명이라 불러요. 이 오리엔트라는 게 뜻이 뭐냐면은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오리엔트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봐봐 이게 되게 좀 오만한 표현인 게 해가 뜨는 동쪽이래요. 원래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 근데 이 동쪽이라는 건 지금 누구 기준에서 동쪽인 거야? 그치 맞아 얘들아. 지금 서양 기준에서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서양 애들이 보기에는 그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네들이 동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동쪽이니까 얘들을 오리엔트 문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용어로 서양인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뭐라 그래요? 그쵸 오리엔탈리즘이라 그러죠. 그 막 있잖아 일본이라 그러면 막 무조건 막 닌자들 나오고 인도라 그러면 좀 야시시한 누나들이 얼굴에 그런 가면 탁 쓰고 막 야하게 춤추고 나오고 막 서양에서 바라보는 동양의 전형적인 느낌 있잖아요. 막 신비주의적이고 막 주술적인 그런 것들을 오리엔탈리즘이라 부릅니다. 자 아무튼 서양 애들이 오리엔트 문명이라 부르는 이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이제 전파됩니다. 어디로? 그쵸 우리가 바대 문명의 곁가지로 배웠던 지중해 문명,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네, 에게 문명이라고도 부르는 청동기에 기반한 지중해 문명, 에게 문명으로 이 문명이 전파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같은 오리엔트 문명이 어디로? 그쵸, 이 지중해 에게 문명으로 전파되게 돼요. 여기가 에게 문명 지역이었죠. 여기 지도를 잠깐 볼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이 에게 문명, 크레타 미케네로 대표되는 에게 문명으로 이 이 에게 다시 한번 말이 좀 꼬였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서양 애들이 오리엔트 문명이라 부르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크레타 미케네로 대표되는 이 지중해 에게 문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전파가 된 거죠. 선진적인 문명이.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전수받은 이 지중해 에게 문명은 아까 말했듯이 뭐랑 뭐? 네, 크레타 섬에서 일어난 크레타 문명과 그리스 본토에서 발생한 미케네 문명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에게 문명, 지중해 문명의 주도권을 쥔 거는 이 크레타 섬에서 시작한 크레타 문명이었습니다. 이 크레타 문명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쵸 미노스 왕이 만든 미궁이라고도 불렸던 크노소스 궁전입니다. 자, 하지만 이 크레타 문명이 주도하던 이 에게 문명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누구로? 그쵸. 그리스 본토에서 내려온 미케네인들에 의해 이 에게 문명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지중해 문명, 에게 문명은 처음에는 크레타 섬에서 발생한 이 크레타 문명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이 문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리스 본토에서 내려온 미케네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미케네 문명으로 이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 라는 거 배웠어요. 자, 이 미케네 문명 하면 상무적 기풍, 굉장히 이 무를 숭상했다. 그래서 어느 전쟁에서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로 이 트로이를 박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미케네 문명도 결국에는 파괴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철기를 가지고 온 도리스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게 돼요. 이 도리스인들이 오늘 공부할 스파르타의 조상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리스인을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아리아인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아리아인은 우리가 인도 문명 할 때 공부했던 거야. 원래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 겐지스강에서 드라비다족들이 겐지스 문명을 형성했다가 이 아리아인들이 이 드라비다족이 만든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겐지스 문명을 파괴하고 인더스강으로 가서 이제 인더스 문명을 만들잖아요. 그때 나온 게 아리아인입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지중해 에게 문명의 주도권이 크레타에서 미케네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게 테세우스 신화였죠. 미케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크레타 섬으로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박살내던 그게 이걸 상징하는 신화다, 이야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지중해 문명은 역할이 뭐냐?
이들은 자신들이 전달받은 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이 선진적인 문명을 그대로 그리스로 전파해주고 이걸 토대로 이제 나온 그리스 문명이 나중에는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서양 고대사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서양 고대사는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 헬레니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로마예요. 서양 고대사가 이 이 세계사 20문제 중에서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리스 헬레니즘에서 나오거나 로마에서 나오거나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2010년부터 18년 수능까지는 쭉 로마에서 나오다가 19년부터 21년까지는 이 그리스 헬레니즘 부분에서 나왔고 올해는 다시 로마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번에 새로 2학기 때부터 이런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서 수능에 출제됐는가? 고대사 출제 분석. 자, 우린 지금 서양사 안에서도 고대사를 공부하고 있고 이 서양 고대사는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서양 고대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 국가와 지역에 대한 구분, 고대사에 대한 개관을 했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서양 고대사 그리스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